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문법 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자, 오늘은 드디어 우리말의 문법 요소 중에서는 마지막 부분을 수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있는 문법 요소 마지막 부분 바로 부정 표현과 인용 표현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문법 요소는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법 요소 전체에 대한 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내용을 다 잡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시제를 배웠고, 그렇죠? 두 번째 피동사동을 배웠고, 세 번째 높임 표현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부정 표현, 다섯 번째 인용 표현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말에서 부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어떤 사실이나 생각에 대해서 선생님 나눠준 자료에 있죠.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을 우리는 부정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부정 표현은 크게 능력 부정과 의지 부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능력 부정은 뭐냐? 자, 말 그대로 화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는 거죠. 즉, 능력 부정은 의지는 존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어때? 능력이나 상황, 여건 등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한다 라는 걸 얘기한다는 것. 즉,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이것을 능력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부정부사 못을 사용을 하거나 보조용어 뭐뭐지 못하다 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 바로 못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못 부정문을 사용을 할 때 부정부사 못하고 한 글자 쓰는 거, 못 먹는다, 그렇죠? 못 읽는다 같이 못 한 글자를 쓰는 이런 부정문을 우리는 짧은 부정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정부사를 사용하고 못이라는 부정부사를 사용했으면 짧은 못 부정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뭐뭐지 못하다 같이 보조용어를 사용하는 걸 우리는 긴 부정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뭐뭐지 못하다의 형태로 쓰면 긴 못 부정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정문은 일단 첫 번째 부정의 대상에 의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다시 또 부정문의 길이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반면에 의지 부정은 뭐냐? 말 그대로 뭐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 상황은 되더라는 거죠. 즉, 얘는 능력은 존재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뭐다? 화자에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 저 반면에 의지가 존재하지 않더라. 그래서 의지를 부정한다라고 해서 의지 부정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이 경우는 부정부사 안, 그쵸? 이것도 역시 요게 짧은 부정문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보조용어 뭐뭐지 않다 혹은 뭐뭐지 아니하다, 요것이 바로 긴 부정문에 해당합니다. 사실 부정표현 내용은 이게 거의 끝이에요. 별거 없죠, 정말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핵심 체크 부분을 보면은, 자, 부정표현 중에서는,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요거를 우리가 옆에 다시 보자. 요거는 우리가 안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안 부정문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의지 부정이에요. 의지를 부정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숙제를 안 해왔다고 해야 돼? 못 해왔다고 해야 돼? 숙제를 너 왜 숙제 안 해왔어? 이러면 숙제를 안 했습니다야? 못 했습니다야? 어떻게 대답해야 돼?
응? 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잖아. 그치? 왜? 안 한 거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잖아. 배째 이거잖아. 그치? 그럼 정말 배를 채줘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못했습니다는 뭐야? 하고는 싶었지만 여건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이럴 때 뭐 부정문을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안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단순 부정 혹은 사실 부정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뭐냐? 바로 주어가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대상, 즉 무정명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안부정문만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안부정문은 바로 뭐다? 바로 주어가 의지를 가지지 못하므로 그렇죠?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단순 부정 혹은 사실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예문은 안 적어도 되니까 한 번만 봐두도록 합시다. 예를 봅시다. 그렇죠? 자, 오늘은 그렇죠? 비가 안 왔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죠? 자, 지금 안 온 거는 뭐가 안 온 거야? 그치, 비가 안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예요. 근데 비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부정하는 거는 바로 뭐다? 비가 왔다는 사실. 그렇죠? 얘가 부정하는 거는 바로 뭐다? 비가 왔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의 의지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가 이렇게 의지를 가질 수 없는 무정명사인 경우에는 단순히 그 사실을 부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 부정 혹은 사실 부정이라고 얘기하고, 이때도 똑같이 안 부정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자, 부정문의 명령형이나 청류형 같은 경우에는 말다 부정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문 같은 경우는 말하라, 청유문 같은 경우에는 말자, 이렇게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인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거는 바로 뭐냐? 자, 우리말의 부정 표현은 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뭐다? 오직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만 인정을 합니다. 알겠죠? 그 말은 바로 뭐다? 아무리 의미상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 또는 못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정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얘기를 하면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고 착각하는 말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없다라든지, 그렇죠? 그나마 없다는 있다 없다의 의미라고 해서 애들이 조금은 구분을 할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진짜 문제되는 게 이게 있죠.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말 자체가 이미 부정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없다, 아니다 등, 그렇죠?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말들도 부정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해줘야 돼서, 우리말의 부정 표현은 오직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만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없다나 아니다 같이 부정문 아닐까 싶은 것도 얘네들은 부정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의 마지막이죠. 인용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인용 표현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인용 표현입니다. 자, 인용 표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직접 인용과 또 다른 하나는 간접 인용이죠. 자, 직접 인용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문장 속에 따옴표 있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문법적으로 설명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직접 인용은 직접 인용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요 조사를 알아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간접 인용은 바로 뭐다? 간접 인용 조사 고를 사용한다. 이게 두 개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직접이냐 간접이냐 구분만 해야 되면은 차라리 이것보다는 따옴표가 있냐 없냐를 생각하는 게 훨씬 쉽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혹시나 서술형으로 나온다든지 혹은 설명하는 선지가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인용 표현이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는 경우 바로 제비대명사의 쓰임에 주의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다 합시다. 이것도 예는 안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유입니다. 자, 예문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철수는 내가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라고 합시다. 내가 우리 학교에서 농구를 제일 잘해 라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따옴표를 쓰고 있고 라고라고 하는 직접 인용 조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직접 인용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인용문이라고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뭐였다? 그렇죠? 핵심적인 근거가 방금 얘기했었던 따옴표도 있지만 직접 인용 조사인 라고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간접 인용문으로 바꿔봅시다. 알겠습니까?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은 철수는 그렇죠? 자신이 그렇죠? 저희 학교에서 농구를 제일 잘한다고 저 친구들에게 에게 말했다. 자, 이렇게 간접 인용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바로 뭐다? 직접 인용 조사가 간접 인용 조사로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더 주의할 건 바로 뭐다? 이렇게 위에서 직접 인용문에서는 1인칭 대명사가 쓰이던 것이 간접 인용문에서는 바로 뭡니까? 제기대명사로 모양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직접 인용문에서는 말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되지만 간접 인용문에서는 앞에 나왔던 인물을 다시 가리키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이나 저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철수를 대신 가리켜주는 일종의 제기대명사에 역할을 해주는 말을 사용을 해줘야지 이렇게 올바른 간접 인용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요거 바꾸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은근히 직접 인용 표현과 관련된 문제를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을 하면서 봐둘 필요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함으로써 드디어 우리말의 문법 요소 부분에 대한 설명도 다 끝이 났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독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원어비 독서 네 번째 공사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기술 지문이죠. 오늘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17학년도 9월 고3 9월 모의고사 콘크리트에 대한 지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페이지는 130페이지 다 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콘크리트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다.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주는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자, 여기서 판테온이 바로 뭐다? 로마 시대 콘크리트 구조물의 예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선지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바로 뭡니까?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용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시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판테온은 반구형의 지붕인 돔은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골재 대합을 달리하면서 자, 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돔 지붕이 지름 45m 남짓의 넓은 원형 내부 공간과 이어지도록 하였고, 지붕의 중앙에는 지름 9m가 넘는 원형의 천장을 내어 빛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바로 뭐다? 바로 판테온의 구조물적 특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요거는 바로 뭐다? 바로 여러분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고, 진짜는 이제부터는 바로 뭐다? 콘크리트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진짜 판단해야 되는 건 사실 이렇게 두 번째 문단부터 있죠. 봅시다. 자,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섞어 물로 반죽한 혼합물이다. 자, 여기서 콘크리트의 정의가 쓰이고 있죠. 바로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섞어 물로 반죽한 혼합물을 우리는 콘크리트라고 한다는 거죠. 자, 콘크리트에서 결합체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물과 만나면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이 일어나 골재, 물, 시멘트가 결합하면서 굳어진다. 콘크리트의 수화 반응은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하기에도 좋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점은 바로 콘크리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문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반죽 상태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부어 경화시키면 다양한 형태의 크기의 형태와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콘크리트의 골재에는 종류에 따라 강도와 밀도가 다양하므로 골재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즉 바로 뭐다? 골재의 종류와 비율이 바로 무엇이다? 콘크리트의 강도와 밀도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말은 바로 뭐다? 자, 콘크리트 속 골재의 종류와 비율이 바로 뭐다? 콘크리트의 강도와 밀도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골재들 간의 접촉을 높여야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자갈을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뭐다? 자갈이 크기가 다 제각각이고 모양도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자갈 같은 거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형태 면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이 압축력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지만 당기는 힘이 인장력에는 쉽게 부서진다. 자, 이게 바로 콘크리트의 특징이라는 거죠. 특징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압축력에 강하고 인장력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압축력이나 인장력의 재료가 부서지지 않고 그 힘에 견딜 수 있는 단위 면적장 최대의 힘을 각각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힘에 견딜 수 있는 단위 면적당 최대의 힘이 바로 각각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보다 10배 이상 높다라는 거. 그래서 콘크리트는 그의 압축 강도는 무엇보다 인장 강도보다 10배 이상 높다. 그렇죠? 바로 인장 강도 곱하기 10을 한 것보다도 압축 강도가 크다라고 하는 게 콘크리트의 특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또한 압축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줄어드는 길이는 인장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늘어나는 길이보다 훨씬 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반면에 콘크리트의 그렇죠? 압축력으로 줄어드는 길이는 바로 뭐다? 인장력으로 늘어나는 길이보다 훨씬 더 길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철근이나 철골 같은 철재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모두가 콘크리트보다 높다. 특히 인장 강도는 월등히 높다. 따라서 보강제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 대부분의 인장력을 철근이 받도록 하면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박스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자, 철근이나부터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 까지. 여기서 이제 바로 뭐다? 콘크리트 사용 시, 그쵸? 보강제를 첨가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보강제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다만 철근은 무겁고 비싸기 때문에 대개는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요. 그 지점을 위주로 철근을 보강한다. 근데 최근에 그 철근이 비싸가지고 철근 안 쓴 아파트, 그래서 순살자이 막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쓰지 않으면 굉장히 약해진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알겠죠? 자, 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포화송비이다. 철제는 콘크리트보다 포화송비가 크며 대체로 철제 포화송비는 0.3, 콘크리트는 0.15 정도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포화송비라는 거죠. 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화송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가해진 힘의 수직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정도를 우리는 포화송비라고 하는데, 이때 콘크리트의 포화송비가 철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포화송비는 철제가 콘크리트보다 크다는 거죠. 보다도 큰데, 이때 비율이 어떻게? 철제는 0.3, 콘크리트는 0.15. 그래서 거의 2배 차이라는 거죠. 이게 철제고, 이게 콘크리트의 포화송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계산 공식은 너무 복잡하니까 지시해주지 않고 바로 이제 포화송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죠. 자, 계속 봅시다. 자, 강도가 높고 지지력이 좋아진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하면서 대형 공간을 축소하고 기둥의 간격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근대 건축에서 철근 콘크리트는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왜 강남 한 번쯤은 가본 적 있죠? 그렇지? 강남 가면 뭐야? 그 교보타워 사거리 앞에 보면 그 벌집 모양의 그 건물 하나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건물 있죠. 그렇죠? 그것도 전부 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인 겁니다. 이런 거에 가능한 게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거죠. 자, 기술이 예술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는 신념을 가졌던 르코르비지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점을 사부아 주택에서 완벽히 구현하였다. 사부아 주택은 벽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과는 달리 뭐다?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가 되어 건물이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사부아 주택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벽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듯한, 요즘 지금도 좀 많이 짓고 있는데 일종의 필로티 구조라고 하죠. 1층에는 기둥만 있고 집이 없고, 그렇죠? 2층부터 집이 있는 그런 구조, 이런 게 일종의 사부아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2층 거실을 둘러싼 벽에는 수평으로 긴 창이 나 있고, 건축가가 건축적 산책로라고 이름 붙인 경사로는 지상의 출입구에서 2층의 주거 공간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테라스로 나와 지붕까지 연결된다.
목욕실 지붕에 설치된 작은 천장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면 이 주택이 자신을 중심으로 펼쳐진 또 다른 소유주임을 느낄 수 있다. 평평하고 넓은 지붕에는 정원이 조성되어 여기서 산책하다 보면 대지를 바다 삼아 항해하는 기선의 갑판에 서 있는 듯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머릿속에 이 집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보면 뭐다? 집이 이런 식으로 건물이 구성이 됐을 때 이게 2층인 거고 1층은 이런 식으로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계단은 바로 이렇게 2층으로 갈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정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바깥을 바라보면 마치 하나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세상이 바다고 자기는 그 집이 배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사부아 주택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철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려는 연구가 계속되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등장하였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게 바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라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이 제작된다. 먼저 거푸집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붓는다. 자, 첫 번째 과정은 거푸집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붓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당기는 힘을 제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세 번째, 바로 철근이 줄어들면서 콘크리트에 압축력이 작용을 하고 외부의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푸집이 있다고 봅시다. 이건 틀이라는 거죠. 틀. 자, 이 속에 철근을 이렇게 달아놓는다는 거야. 근데 이 철근은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여기다가 어떻게 콘크리트를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채워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는 당기는 철근의 힘을 탁 놔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 콘크리트가 훨씬 더 인장력이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캠벨 미술관은 개방감을 주기 위해 기둥 사이를 30m 이상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 이 간격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를 활용하기에 구현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청글 콘크리트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다. 왜? 받치는 수가 그만큼 적으니까. 그렇죠? 힘이 분산이 적게 일어나는데 그걸 버티려면 어마어마한 인장력과 압축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한 게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라는 거죠. 자, 이 구조로 이루어진 긴 지붕의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넓은 실내를 환하게 채우며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내부를 대리석처럼 빛나게 한다. 이처럼 건축 재료에 대한 기술적 탐구는 언제나 새로운 건축 미학 작품들이 탄생하는 건축 미학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특히 근대 이후에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혁신적인 건축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유기적인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해서 과학이 이렇게 예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로 콘크리트를 제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블록체인 기술. 그렇죠? 요즘 이제 한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했고 아직도 그래도 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코인에 대한 일종의 바로 뭐다?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 2024년 고3 9월 모의고사에 실려있던 지문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준비됐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라는 거죠. 자,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요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다 합시다. 이때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노드라고 한다는 거죠. 자,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의 전파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 자, 이것 때문에 사실 이 문장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여기에 A라는 컴퓨터가 있고 B라는 컴퓨터가 있고 C라는 컴퓨터가 있고 D라는 컴퓨터가 있고, 얘네가 지금 하나의 블록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얘네를 연결하는 요 체인이 바로 뭐다? 일종의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요것이 블록체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A부터 D까지의 각각의 이 컴퓨터들이 바로 뭐다? 노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블록체인을 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때 A에 저장된 내용과 B에 저장된 내용과 C에 저장된 내용과 D에 저장된 내용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얘네들 내용은 완전히 동일해요. 똑같은 내용을 저장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블록 A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블록 B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블록 B를 만들면, 자, 여기에 이 컴퓨터 F, G, H 컴퓨터가 있고, 얘네도 역시 하나의 블록으로 연결한 다음에 요것이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도 역시 바로 뭐다? E에 저장된 내용과 F에 저장된 내용, G에 저장된 내용, H에 저장된 내용은 같아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잖아. 방금 얘기했던 그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라고 한다는 것은 얘네들이 지금 같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 즉 이 내용과는 서로 어떻더라?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블록 내에 있는 그 노드들이 공유하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블록상에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안 되는 표정인데? 이해가 됩니까? 정말로? 서술이 이해돼요? 뭐지? 그러니까 A, B, C, D, E 한 블록 안에 있는 내용은 동일해. E, F, G, H 역시 한 블록 안에 있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게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다. 그래서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다는 거죠. 자, 이때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이 블록체인은 노드들에 저장이 된다.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에대로 작업 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새로운 노드가 하나 더 포함이 되려고 해. I라는 노드가 포함이 되려면은 이게 포함될 때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승인이 되면은 얘네가 블록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블록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작업 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되며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블록체인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쵸? 자,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된다. 비공개형은, 그쵸? 자, 여기서 비공개형의 특징은 바로 뭐다?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따라서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냐면 이름 그대로 공개형은 뭐다? 말 그대로 개방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참여하는 노드 수에 제한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드가 100개, 2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공개형과 대비되는 게 바로 비공개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공개형은 참여하는 노드 수에 제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블록에 포함된 모든 노드가 참여를 한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치? 그죠? 새로운 블록이 오게 되면은 그 블록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함께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바로 뭐다?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말은 바로 뭐다? 참여하는 노드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때?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사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명한테 사인을 받는 거랑 1000명한테 사인을 받는 거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1000명한테 사인을 받는 게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치? 그쵸? 혹은 투표로 생각을 해도 돼요. 학교 한 반 안에서 이제 20명, 30명 단위로 투표를 하는 것과 학교 전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명, 300명이 투표를 하는 것과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면 당연히 200명, 300명이 투표할 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알겠죠? 아무리 컴퓨터가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컴퓨터도 뭡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건 존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말은 이꼴 바로 뭐다? 성능은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개형과 비공개형을 비교했을 때 비공개형의 뭡니까? 성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무결성은 바로 뭐다?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이라는 거죠. 자, 무결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뭐다? 어떤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을 블록체인과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뭐다?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즉 승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연결을 복구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블록체인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다는 거죠.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 이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치 않다. 다만 이때는 바로 뭐다? 일부 데이터가 지워지는 경우는 어때? 바로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블록체인에서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렇죠? 자, 일부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바로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 블록들은 연결을 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재승인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걸 통과하면 어떻게? 다시 연결을 하고 이 연결을 하면서 바로 뭐다? 변경 내용을 공유를 합니다. 모든 노드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일부 데이터가 소식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뭡니까? 연결을 끊진 않아요. 알겠죠? 바로 어떻게? 다른 노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됩니다. 동일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뭐다? 재승인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똑같은 내용을 복사만 해오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해킹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바꾸려면은 이 블록체인에 참여한 모든 노드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을 동일하게 싹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라도 다르면 어떻게? 일단 내용을 끊어버리고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도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얘가 해킹에 의한 건지 실제 변화가 있었던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타이밍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든 AI든 어쨌든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해킹에 의한 것이면은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알겠죠? 해킹이 아니라 실제 거래나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진 거면 어때? 그걸 승인해가지고 변경된 내용을 다시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해킹이 어렵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면에 또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그래도 일단 아무리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저장을 하는 거지만 그 저장을 하는 과정에는 하드웨어 같은 물리적인 그 요소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인 요소가 고장이 나가지고 일부 내용이 지워지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냥 다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복사하면 되기 때문에, 왜? 내용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이때는 굉장히 빠르게 내용을 복원하는 것도 쉬워진다는 게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 자,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보안성이라는 거죠. 계속 봅시다. 자, 보안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 내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은 보안성은 낮아진다는 거야. 그렇죠? 그 말은 이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비공개형이 보안성 측면에서는 공개형보다 낫다는 거죠. 왜? 비공개형은 노드 수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드 수는 당연히 공개형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노드 수가 작으니까 비공개형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변경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했어요. 앞에서.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바로 비공개형을 얘기하고 이때는 보안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해커가 해킹을 하고 싶은데 얘는 비공개형이라서 노드 수가 컴퓨터가 100대로 정해져 있어. 그럼 해커는 뭐야? 거기에 포함된 100대만 해킹을 하면 되는 거야. 동시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거꾸로 얘가 공개형이라서 막 1만 대, 2만 대에 연결돼 있어. 그리고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떤 해커는 걔네를 다 파악해가지고 한 번에 다 해킹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해킹하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안성은 오히려 공개형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탈중앙성. 탈중앙성은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를 하고, 그렇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가 만약에 주도를 해버리면 걔만 해킹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탈중앙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 수가 감소하면은 역시 이때도 바로 뭐다?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자, 이 말도 역시 바로 무슨 뜻이다? 탈중앙성도 비공개형이 공개형보다 낫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특성이 바로 뭐다? 확장성이라는 거죠. 자, 확장성은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를 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성질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이 확장성은 뭐다?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노드 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설명을 봤을 때 확장성의 경우는 바로 뭐다? 오히려 비공개형이 그렇죠? 공개형보다 높은 확장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과 탈중앙성은 비공개형이 낮죠. 공개형이 높지만 반면에 확장성은 오히려 공개형이 낮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규모로 채택되지는 못하고 있다. 마지막에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시간을 5분 줄 테니까 뒤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벌써 다 했어? 빠른데? 다 풀었습니까? 잘했어? 재영이는? 자, 다 해줘가면 우리가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판단 결과를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입니까? 그치, 4번이죠. 왜?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 증명의 한계가 아니라 작업 증명의 작업 증명이 작업 증명의 한계가 합의 알고리즘인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저희 내용에 보면은 여기 있네.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 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작업 증명은 합의 알고리즘의 한 얘기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한 가지 함정이에요. 판단 결과가 OX로 옆에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그 연결이 서로 올바라야 되기 때문에 앞에 게 틀렸네 하고 바로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부러 한 단계 꼬은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학생들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헷갈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2번에서 틀린 내용을 보면 뭐다?
블록체인의 구조를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분야를 소개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응용 분야가 안 나왔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 그러니까 판단 결과 X가 맞는 거예요. 알겠죠? 3번도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열거하고 장점은 있었죠. 그렇죠? 근데 다른 기술과의 경쟁 양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뒷부분이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판단 결과도 X로 동일하기 때문에 2번, 3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2번. 위클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 몇 번? 5번이죠. 그렇죠? 바로 뭐다?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블록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것이 뭡니까? 블록 노드 안에 있는 내용이 저 동일한지,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다른 블록체인의 내용과는 동일한 내용이 존재하는지 이런 걸 다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1번은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뭐가 틀렸습니까? 승인 과정은 모든 노드가 참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은 바로 뭐다? 블록체인에 새로운 블록이 오는 걸 승인할 때, 그치? 그때 쓰는 게 합의 알고리즘이지, 승인 과정에 참여한 노드를 결정하는 거는 알고리즘 필요 없이 모든 노드가 참여한다 했어요. 그렇죠? 2번.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면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은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 아니죠.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이 전부 다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고 얘기했죠. 3번.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보안성이 높다. 아니죠. 보안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 글을 보게 되면은 저 위에 나와 있었는데, 자, 보안성은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 내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그 변경이 돼버리면은 보안성이 높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4번.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은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은 오히려 어떤다고 했다? 좋아진다,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3번. 기획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 그치, 2번이죠. 바로 기획.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져도 복원이 용이한 이유가 바로 뭐다? 다른 노드에 똑같은 내용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복수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4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 그렇죠, 3번이죠. 알겠습니까? 자, 보면은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곳에 있는 A 업체는, A 업체가 쓰는 게 비공개형을 쓰고 있다는 거죠. 노드 수에 제한이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 증명 대신 속도가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해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했다. 그래서 비공개형을 사용해가지고 성능을 높였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한편 B 업체는 최근 A 업체보다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노드 수에 제한이 없대요. 바로 공개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현재는 200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다. 승인 과정에는 작업 증명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것을 봤을 때 3번.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높아지고 탈중앙성은 낮아지겠고, 그렇죠? 탈중앙성은 바로 노드 수가 적을수록, 제한될수록 오히려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 중에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이해는 잘 돼요? 그렇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이 워너비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14일부터 내신 수업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클리닉 올 때나, 알겠죠? 그 다음에 수업 올 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진도 어떤 거 나갔는지 자료를 선생님한테 꼭 갖고 오세요. 갖고 와서 선생님한테 다음 주에는 수업 때 보여주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료가 나오는 대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카톡 가능하면 사진 찍으면 문자로 보내지 마세요. 문자가 용량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선명하게 안 보이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글자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줘야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도 안 깨져가지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카톡으로 보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빨리빨리 전해줄수록
선생님이 여러분들 위한 양질의 자료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유념하면서 여러분들 좀 다음 주부터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들 수고했습니다.